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보는 조금 다른 관점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뭐 경제 위기, 경기 침체, 뭐 금융 위기까지 갈 것 같았던 코로나19였지만 그래도 증시의 움직임은 참 양호하네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어젯밤에도 나스닥 지수가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네네. 정말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견조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아직도 경제에 대한 부담을 약한 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조금 취약한 쪽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요. 기저에 약한 고리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뭐랄까 당혹스럽게 네네. 상승장 속에서도 상장 폐지나 또는 이제 부도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의 뭐 나스닥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뭐라고 하나요? 허츠라든지 예. 뭐 파산 신청을 했던 그런 기업들은 정말 계속 고꾸라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일단 코로나 사태로 해서 경제 불안이 왔잖아요. 네. 자, 이 경제 불안이 왔을 때는 일단은 뭐 튼튼한 기업이든 좀 그 체력이 약한 기업이든 모두가 이제 한 방 맞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위축이 되어 있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게 될 텐데 체력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개를 들자마자 튀어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체력이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유동성이 시중에 돌더라도 그 부실한 기업들, 체력이 약한 기업들로는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체력이 좋은 기업들은 이미 고개를 들고 튀어나간 그런 상황인데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아직도 펀치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뭐 가끔씩 한번 또 다른 파고가 밀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위기가 불거지게 되고 그때가 됐을 때 정말 날벼락처럼 갑자기 내가 투자한 종목이 갑자기 뭐 부도가 났다든가 네. 또는 이 대표가 횡령 배임을 갑자기 생뚱맞게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든가 네. 또는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체력이 약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막 반등하고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작은 종목 사서 크게 뛰어 뻥튀기 시켜보고 싶다. 예. 하지만 그런 기업들 가운데 정말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뻥튀기는커녕 갑자기 상장 폐지 심사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네요. 시장 상황이.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체력이 약한 기업들에서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이제 대박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감을 가져보시기도 하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축이 한번 오고 나면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좀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서서히 그 D-Day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D-Day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예, D-Day라고 하니까 괜히 거창하긴 하네요. 네. 예.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체력이 약한 회사들 같은 경우 경제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더라도 좀 뭐랄까 이 정신 차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네네. 드렸잖아요.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게 하루하루 재무적으로 위기가 있는 기업들,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적자 메우기도 급급하고 맞아요. 또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런 기업들이 뭐 정부의 구제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명을 하다가 자, 이게 이제 정부 구제금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딱 끊기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가게들도 보게 되면은 긴급 생활지원금이 공급이 됐지만 네네. 그것도 일단락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한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구제금이 일단락되고 나면요, 서서히 약한 고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고리들, 약한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시차를 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을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은 대략 1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나오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좀 더 빨리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이제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게 저랑 같이 한번 쭉 보시게 되면요. 네. 2008년 금융위기 직전만 하더라도 계속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가 꾸준히 감소를 해왔다가 줄어들었네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저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1, 2년 뒤에 급증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10년이 크게 늘었네요. 예, 그렇죠. 좀 뒤늦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차가 네. 발생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은 일단 채권을 발행한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 이게 부실이 나기 전까지는 이자만 내면 부실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 채권으로 그게 집계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이자를 못 갚게 되는 그 시기, 정말 뭐 한 1년이 됐건 뭐 몇 개월이 됐건 그 이후에 나의 채권이 부실하게 되는 거니까 좀 한 시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네요, 실제로.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요 시차가 우리 이제 가게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갑자기 내가 실직을 했다. 네. 그러면은 몇 개월 정도는 버티고요. 그래도 이자 낼 수 있어요. 이자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몇 개월이 지나더라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자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자,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경쟁 기업들은 유동성이 돌아가지고 다시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한 상황에도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매출액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우리 이제 주변의 가게들을 보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은 위기 속에서도 손님들이 줄을 서지만 위기를 한번 지나고 나면은 좀 뭐랄까 이 가게는 조금 음식 맛이 좀 떨어졌다 네네. 싶은 데는 티가 팍 나잖아요. 굳이 안 가죠. 예, 그런 것처럼 시차가 지난 이후에 이제 좀 부실한 기업들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부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늘어나고 우리 주식 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상장 폐지 종목 수가 시차를 두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한번 그림으로 실제로 볼까요? 어땠는지? 예,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이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상장 폐지 종목 리스트를 다 다운받은 다음에요. 그 상장 폐지 종목 중에서 소위 이제 부도라든가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태로 상장 폐지된 종목들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쭉 추려 보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장 폐지, 불미스러운 일로 상장 폐지되는 종목 수가 쭉 감소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살짝 늘긴 했어요. 20개. 예, 20개로 늘긴 했는데 뭐 아주 심각한 정도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9년에 상장 폐지 종목 수가 71개로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80개 종목으로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연도 단위로 해가지고 상장 폐지 종목 수를 끄는 거고요. 그 안에 내용을 제가 쭉 한번 봤더니 네. 70여 개의 종목 중 2009년에 상장 폐지된 70여 개의 종목 중에 70% 정도가 상반기 안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2008년 금융위기가 가을에 피크였잖아요. 네, 1년도 안 걸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상장 폐지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정말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빨리 진행이 됐고 그리고 깊숙이 경제에 상처를 줬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2008년보다 조금 더 빨리 대규모 상장 폐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좀 안타깝지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렇게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리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일주일간의 정리 매매 동안 그때는 이제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한번 대박 노려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이제 정리 매매할 때 순간에 동시호가 때 순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매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보통 이제 불미스러운 사태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게 되면은 잘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리 매매 들어갈 때 정말 상상 이상의 엄청난 주가 하락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009년 때 좀 이제 연구용 포트폴리오를 쭉 한번 한 50개 종목을 추렸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 이제 뭐 저평가된 종목이다 해가지고 제가 연구용 포트폴리오를 꾸렸는데 그때 이제 재무 비율을 조금 느슨하게 잡았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종목 중에 하나가 재무 취약 종목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한 그 2009년 봄에 갑자기 종목 중에 하나가 빕니다. 사라진 거예요? 그 종목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자, 50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었다 보니까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네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한 10분 중에 6분 정도는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십니다. 그렇죠. 네. 자, 문제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단 한 번에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종목 차트를 하나 샘플로 준비를 했어요. 네. 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종목명은 따로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종목, 재무 취약한 종목들의 대표적인 선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차트의 움직임만 보면 지금 저희 크게 고꾸라진 부분이 코로나 때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보니까 또 꽤 빠르게 반등이 있었어요. 예, 그걸 맞습니다. 보면은 그냥 일반 기업과 비슷할 것 같구나라고 예. 생각이 들지만 그렇죠. 저게 이제 제가 가격만 뺐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뭐 코로나 사태 때 일반 기업의 주가 차트와 같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네. 저기 왼쪽에 가장 높은 주가 대비해서 최근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살벌하죠. 네, 재무 취약한 종목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유는 3월 달에 폭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네네. 저때 주가 상승률이 5배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5배 예. 나는 한번 노려볼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야말로 어이없게 이제 주가가 이제 급반등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것을 노리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러한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최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추가로 또 10분의 1 토막 나기도 하고 네. 또는 여기서부터 해서 주가가 이제 바로 거래 정지돼 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부터는 앞서 언급드렸을 때 시차를 두고 상장 폐지될 종목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몇 가지 좀 네. 기준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시점을 좀 듣고 시점 짧게만 듣고 원래 우리가 상장 폐지의 그 상장 폐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딱 그때 아니겠습니까? 분기 실적 발표하고 45일 후, 그 다음에 연간 사업 보고서 발표하고 그다음 90일 후 딱 그 시점이잖아요. 예. 이번엔 그거랑 상관없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보통은 이제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 네. 나올 때쯤에 이제 상장 폐지 이야기가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 이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결산, 그러니까 2분기 자료를 45일 뒤니까 8월 15일 그 즈음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쯤에 이제 보고서들이 집중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쯤에 이
4, 5, 6월 달에 대규모 적자 난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네. 그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한 회계법인에서 볼 때 이 회사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식회계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제표 자체를 분기 보고서 자체를 보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시점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좀 봐야 될까요? 그 기준 관련해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재무제표를 다 꺼내 보시면서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쉽게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 넘어가는 기업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찌어찌 버팁니다만 네. 코스닥 기업이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좀 재무 리스크가 부각이 될 경우 이 부도가 났을 때 이게 상장 폐지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는 종목은 주의하시고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2년 이상 적자가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무제표 보면 빨간 글씨를 땅땅하고 떠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몇 년 사이에 자본 잠식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던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잘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 잠식 상태였을 때 분식의 흔적이 남아 있다가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크게 또다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한 번 정도는 걸러주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이 기준에 합당한 게 있으면 그냥 가감없이 빼세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